혈당 스파이크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거 한 스푼을 먹었는데요.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한테는 이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세 가지 이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을 잘 듣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염증 반응을 낮춰서 혈관 손상을 줄여줘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리브 오일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낮게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ml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드시면 되세요. 그냥 먹어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이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샐러드에 이제 같이 섞어서 드시거나 계란 한 개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혈당 스파이크가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는 실제 실험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오르는 속도까지 완만해지고 밥 먹고 나면 혈당이 160에서 180까지 튀던 분들이 식전에 이거를 마셨는데 120에서 멈추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직접 실천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달라진 게 저는 혈당보다는 식습관이 많이 교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후에 군것질이 확실히 줄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밥 먹고 나서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아침에 공복 혈당도 10 정도 낮아지니까 사실 뭐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몬즙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오늘도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오늘도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먹을 수 있겠지?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습관도 교정을 시켜주고 군것질도 끊게 해주고 하루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여러 가지 효과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크게 바꾸기가 어렵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식단이 너무 좋다 생각을 하신다면 식사 5분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가장 빠르게 변하는 변화의 시작을 저처럼 선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혈당이 180까지 확 튀잖아요. 혈관이 2배 이상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밥 먹고 혈당이 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위험은 혈관 합병증을 폭발적으로 빠르게 만든다고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건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벽,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긁히고 상처가 생기면요.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은 동맥경화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심장, 뇌혈관이 막히는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70%가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 신장, 말초신경 이런 작은 혈관도 예외가 아니라서요. 실명, 심부전, 투석, 발절단, 한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요. 체중과 대사 시스템까지 모두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확 튀면요. 췌장은 큰일 났다 하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남아있는 포도당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한번 확 튀면요. 그게 곧바로 뱃살, 뱃속에 있는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혈압까지 쉽게 오르게 돼요. 결국 혈당 스파이크 하나가 체중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증가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악순환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뇌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졸리고 무기력하고 멍한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이 옵니다.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에는 기복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그게 일상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지방, 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경고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전 증상이 있나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첫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졸린 거 그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찾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아,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겼던 피로, 식곤증, 폭발적인 허기 이게 전부 다 몸에서 혈당 조절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초기의 경고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신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몸이 이미 취약해졌다라는 만성 신호, 다른 하나는 밥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신호예요. 첫 번째,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졌다라는 만성적 신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오래도록 버티다가 야, 이거 정말 한계다. 야, 이거 한계야. 라고 보내는 게 SOS 신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까맣게 착색되고 두꺼워지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거의 100%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난다. 먹어도 금방 배고프다. 뱃살이 쉽게 는다. 감정 기복이 잦다. 짜증, 불안, 우울,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특별히 덜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이상 빠졌다면 이거는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요. 몸이 혈당을 처리할 능력이,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인슐린이 예전처럼 잘 안 듣고 췌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자주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에는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직후에 밥 먹고 나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혈당 스파이크 신호인데요. 우리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거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이 강하게 졸리고 진짜 하품이 계속 나오고 커피를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 텐데요. 심지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식곤증은 아닙니다. 혈당이 폭발했다 이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증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되면 뭔가를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헛헛하고 막 단 것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이렇게 해도 혈당이 안 올라간 거 아닌가? 혈당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혈당을 올리기에는 너무 적게 먹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혈당을 재보면 혈당은 120,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요, 몸은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반복된다는 건 대부분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체질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뭐 이런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혈당과 인슐린 시스템이 지쳐버렸다라는 아주 정확한 신호인 거죠. 혈당 스파이크 잡는 아침 식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 아침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쟀더니 130 나왔습니다. 심지어 식곤증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뭐 먹어야 혈당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단순한데 효과는 아주 확실한 아침 메뉴 있습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아침 메뉴를 진짜 여러 가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혈당 오르는 게 싫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아침에 2-3개씩 해먹어 봤거든요. 근데 한 2-3일 먹었더니 눈두덩이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계란 알러지가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보자 해서 또띠아에 토마토 소스 넣고 치즈 올리고 양배추 조금 데펴서 올려서 간단하게 피자처럼 먹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한 달 정도 먹으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단백질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에 김치를 조금 구워서 같이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맛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이거를 구워서 먹자니 전쟁이더라고요. 환기도 시켜야 되고 후라이팬 씻어야 되고 준비 시간도 길고 이거 꾸준히 먹자니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말고 간단하게 정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찾은 게 바로 무가당 요거트랑 견과류였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무가당 요거트 100에서 150g,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요. 근데 아침에는 탄수화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머리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덜 익은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mm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었더니 맛도 있고 포만감도 좋고 혈당은 엄청 안정적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왜 이 메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까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트에는 단백질, 유산균, 그리고 흡수가 느린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요. 혈당이 급하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줘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견과류도 지방이랑 식이섬유 들어있으니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잡아줘서 좋다고 하고요. 덜 익은 바나나, 그러니까 초록빛깔이 살짝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흡수가 천천히 되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를 보통 사실 때 한 송이 크게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얘를 옷걸이에 걸어서 바나나를 보관한다고 해도 굉장히 빨리 익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서 초록빛깔 띌 때 그냥 껍질 벗겨다가 썰어다가 냉동실에 다 넣어놔요. 그리고 먹을 때 이제 어느 정도만 덜어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혈당이 덜 오르는 그런 아침 메뉴를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추가하기 시작한 게 냉동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도 아침에 블루베리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시고 나서 올리브오일에 레몬즙 드시면 정말 든든한 아침 챙겨 드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혈당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것 두 가지를 했더니 식후 180까지 튀던 혈당이 135에서 멈췄습니다. 딱 10분 걸렸어요. 2달 동안 테스트해보면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운동 딱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강력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데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준비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나서 상 다 정리하고 TV 보면서 10분에서 15분만 제자리 걷기 하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아니면 다리가 조금 다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발은 그냥 평소에 걷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보다는 이제 팔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열심히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내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빨리 혈당이 떨어지냐 하면은 팔과 다리에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큰 근육들이 움직이는 순간 혈액 안에 있던 포도당이 바로 근육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하고 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짜 웬만하면 10분만 걷잖아요. 혈당 그래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식곤증이 오거나 식후에 졸음이 너무 많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 걷기 진짜 딱 10분만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졸린 게 사라집니다. 저는 제자리 걷기는 진짜 모든 당뇨인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이거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 최고의 방법인데요. 실내 자전거 선수들처럼 빠르게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화가 가능한 속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속도로 10분만
페달을 돌려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아파서 좀 걷기가 어렵다.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조금 걷는 건 부담이 된다.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제 TV 보면서 앉아서 다리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강도도 세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만 해서 다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영화 한 편 틀어놓고 그냥 타다가 조금 쉬었다가 타다가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타도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식후에 자전거 10분을 꾸준히 타신 분들은 아침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식후 혈당이 덜 흔들리면 밤새도록 췌장이 편하게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 제자리 걷기, 실내 자전거, 식사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요. 혈당 스파이크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요. 준비 운동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10분, 진짜 10분. 이게 전부예요. 제가 진짜 보장드립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원래 밥 먹으면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랑 정말 깊게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은 누구나 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30에서 50 이상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이들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밥 먹고 졸린 게 단순히 식곤증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밥 먹었다고 졸리면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곤증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단순한 식곤증은 어떤 게 다른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식곤증은 식사 후에 위장으로 피가 몰려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즉 졸리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밥 먹고 나서 30분쯤 나타나고 1시간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 금방 괜찮아지는 정도예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완전히 달라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인슐린 때문에 확 떨어지면서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졸리고 멍하고 엄청나게 피로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단 음식이 너무 당기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떨린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기도 하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졸린 게 이게 단순하게 식곤증인지 혈당 스파이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직접 식후에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당 패턴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식후 1시간 혈당이 140에서 150 이상 확 오르고 2시간에 다시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거의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밥 먹고 졸리다 라는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졸음이 심하고 오래가고 허기, 단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면 몸이 지금 혈당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식사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거,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거나 식사 후에 10분 동안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제 탄수화물, 밥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셔도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지금 기준이 내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높게 오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요. 그런데 그 스파이크는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서 확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식후 1시간 혈당이 40에서 150 이상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을 넘으면 당뇨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
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숫자 그 자체보다 올라가는 속도와 꺾이는 패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160, 180까지 급하게 튀고 그 다음에 다시 80에서 90까지 떨어지면서 졸리거나 허기가 생기거나 단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다면 이게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혈당이 얼마나 높냐 보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요동치느냐,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핵심 기준이라고요.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결국 당뇨가 됩니다.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둘은 완전히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예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올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급격하게 확 튀는 혈당,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췌장은 이거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로 지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당뇨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고 세포가 이제 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잘 오르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다시 인슐린 말을 안 듣게 하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뇨의 예고가 아니라,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진행 중이라는 초기 신호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거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병원은 이제 가면은 우리가 보통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안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식후 1시간 혈당 스파이크를 맞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의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당뇨를 막고 싶다면 혹은 진행되는 걸 막고 싶다면 혈당 스파이크부터 잡으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췌장이 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당뇨 위험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당뇨 관리의 시작점이자 가장 정확한 경고등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먹으면 다 생기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밥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혈당이 확 튀는 비정상적인 급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왜 생길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뱃살이라고 하잖아요. 배 안에 지방이 쌓이면 그 내장 지방에서 기름 성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근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도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는 혈당이 왜 안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점점 지치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당뇨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아지면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올라가면서 혈당이 훨씬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췌장의 체력, 세포가 인슐린에게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그리고 몸의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에도 반응은 전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김밥을 먹어도 20에서 혈당이 멈추는데 어떤 사람은 200까지 확 튀는 게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깡마른 20대 여성분이 정제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살이 안 찌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뱃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더 오래, 더 넓게 나타나요. 그리고 한번 올랐다 말았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혈당이 내려오는데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모든 사람이 생기는 현상은 아니에요. 대사 시스템이 조금 지치거나 망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버티겠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밥 먹고 졸리고 갑자기 허기지고 단계 확 당긴다 이러면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있네, 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혈당 140 넘으면 당뇨다. 혈당이 한 번만 올라가도 큰일인가요?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꼭 착용해야 되나요? 탄수화물은 다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게 바로 그 오해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 4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의 핵심 원인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당뇨의 본질은 혈당이 오르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받는 병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잠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그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 과정에서 혈관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에 얼마나 많은 염증과 상처가 쌓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의 목표는 혈당 숫자를 억지로 내리려는 게 아니라요, 혈관 그리고 췌장을 지키면서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해요. 두 번째 오해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이 정상이라면 괜찮겠지? 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위험한 오해인데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만 보기 때문에 혈당이 가장 많이 치솟는 식사 후 1시간, 그 혈당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도 정상, 식후 2시간도 정상, 모두 다 정상인데 식후 1시간에 180, 200까지 나오는 분들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진단 기준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 신호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하시고 공복혈당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은요,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 당뇨 가족력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대사 위험이 높은 분, 그리고 혈당 변동이 심해서 혈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 정도예요.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즘은 내 혈당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 한 번쯤은 착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사용하면 너무나 좋다, 이거는 꼭 사용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이 혈당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용하시되 꼭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요, 탄수화물은 다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주요 연료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인은 췌장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핵심은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을 조절하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즉 혈당 관리를 위한 전략을 바꾸는 거지 특정 음식을 끊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당뇨인에게 특히 위험한 건가요? 혈당이 200까지 확 튀잖아요. 그러면 혈관은 정말 빠르게 파괴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지, 안 아프니까 모를 뿐이지, 몸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그냥 혈당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치인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요, 혈당 스파이크 생기잖아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혈관, 지칠 대로 지친 췌장을 더 강하게 때리는 큰 충격이 혈당 스파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합병증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돼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혈당이 높은 것보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심할수록 세포들이 2배 이상 더 많이 파괴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숫자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숫자가 튀는 그 폭, 위아래로 튀는 폭,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혈관에 더 크게 상처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반복되면은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작은 혈전들이 붓고 염증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이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는 작은 혈관, 그러니까 미세 혈관들 있죠. 심장에서 멀어진 쪽에 있는 장기들, 눈, 신장, 발을 더 빠르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고 말초 혈관이 상하면서 당뇨 발과 절단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 변동이 큰 사람한테 3배에서 7배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췌장을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혈당이 200, 300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췌장은 그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가게 되고 기능을 못하게 돼요. 췌장이 과로사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는요, 오늘 좀 높았네 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증을 앞당기고요, 췌장을 죽게 만들고 혈관 손상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만들어서 결국에 큰 합병증을 끌어오는 치명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때 우리 당뇨인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 환자분들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